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원싱입니다.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공저이고요. 구세희 옮김,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단순한 진리는 바로 원싱,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파고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라. 당신의 에너지를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라. 원싱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1991년 6월 7일 지구가 112분 동안 흔들렸다. 물론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꼭 세상이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굿바이 뉴욕, 굿바이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극장 안은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이고 있었다.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재미있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영화에는 곳곳에 멋진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소머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는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기 위해 단둘이 길을 떠난다. 영화 내내 티격태격 부딪히기만 하던 둘은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면서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마음이 통하게 된다. 갑자기 말을 멈춰 세운 컬리는 안장 위에 앉은 채로 미치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바로 이거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린다. 손가락이요? 하나,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근데 그 단 하나가 대체 뭔데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작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컬리는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하나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것은 영화를 본 지 한참 지나서였다. 과거에 수차례 성공을 경험한 CEO였던 나는 어느 순간 높은 벽에 가로막힌 채 멈춰 서 있었다. 나와 내 동료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돌연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건만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제대로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접근법과 그동안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그에게 내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직면한 문제점들을 토로했으며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인생의 궤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일단 내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해결책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뒤 우리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내 회사의 조감도 한마디로
회사 전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됐다.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기는커녕 내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조직 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할 자리 14곳을 파악했으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도 나의 일도 나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필요했고 당신은 14명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내 삶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작은 변화로 회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만큼 나의 목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컨설턴트와 상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14명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나를 해고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 14명의 사람을 찾는 일에 집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지구가 흔들렸다. 우리 회사가 3년도 안 되어 연 성장률 40%를 달성했으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미국의 한 지역 업체였던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놀라운 성공이 이어졌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일으킨 그 여정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단 하나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명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은 나는 그들 각자의 커리어와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코칭 시간이 끝날 때는 언제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한 일의 대부분은 기간 내에 마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고 실망과 좌절감이 뒤따랐다. 나는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의 가지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이 3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이 2가지 일만 마무리 짓는다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경험을 겪은 후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선택적 집중의 놀라운 효과. 올림픽 수영 챔피언 마이클 펠프스는 선택적 집중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어릴 적 그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유치원 선생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조용히 하지도 않아요. 재능도 없습니다. 아드님은 앞으로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11살 때부터 그의 코치를 맡았던 밥 바우먼은 펠프스가 말썽을 많이 피워 수영장에 인명구조원 자리에서 벌을 받은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런 부정적인 행동은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종종 나타나곤 했다. 그런데도 그는 수십 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6개와 동메달 2개를 땄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라는 대기록을 세워 수영의 전설 마크 스피츠를 앞지르기도 했다. 그가 딴 통산 18개의 금메달은 종목을 막론하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개인 기록이다. 은퇴 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딴 메달까지 합치면 총 22개가 되고 이로써 그는 역사상 전 종목을 통틀어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되었다. 한 기자는 펠프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가 만약 개인이 아니고 한 국가였다면 지난 3차례 올림픽에서 세계 12위에 올랐을 것이다. 오늘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마이클의 집중력은 정말 놀라워요. 바우먼은 그것을 그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던 소녀는 어떻게 이리도 큰 성과를 올렸을까? 비결은 단순하다. 펠프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적 집중을 발휘했던 것이다. 14살 때부터 베이징 올림픽까지 펠프스는 일주일에 7일, 1년에 365일 훈련에 매진했다. 그는 일요일에도 훈련을 하면 경쟁 상대들에 비해 1년에 52일을 더 훈련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매일 물에서 최대 6시간씩 보냈다.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그의 최고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바우먼의 말이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펠프스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에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하나의 습관, 즉 매일 훈련하는 것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른 습관 개발에 어떤 성과가 따르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 거기다가 때로 간과되는 뜻밖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일단 인생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덜 복잡해진다.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장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냈다. 그의 그 강점을 선택적 집중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었고 그 습관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균형이 안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즉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무언가는 언제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삶이 끝날 때 즈음엔 무언가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남게 되어 있다. 그것을 모두 해내려 애쓰는 건 소용없는 짓이다.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미완성인 채로 남기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같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 이때 바로 중심 잡기가 필요하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까지 가거나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는 당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11년간 약 7,100명의 영국 공무원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습관적인 야근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하루에 1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67%나 높았다. 중심 잡기는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 중심을 잡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과 개인적 삶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각각의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직업적인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 다른 문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지 않도록 가끔씩 중심을 잡아주면 된다. 개인적 삶에서는 무엇보다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고 가족과 친구를 알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삶을 즐기고 싶다면 이 중 하나도 놓쳐선 안 된다. 일을 위해서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든 무엇도 희생시켜선 안 된다. 이들 사이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나 때로 두어 가지를 한데 합칠 수도 있지만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오랫동안 무시할 수는 없다. 치밀한 중심 잡기는 당신의 개인적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느냐 잃느냐가 아니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이다. 개인적 삶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간격을 짧게 두고 수시로 중심을 잡아라. 짧게 가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과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직업적인 삶에서는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길게 가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적 삶에서는 버리고 가는 것이 없게 하고 반대로 직업적 삶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더 다이어리, 니콜라스를 위한 수잔의 일기라는 책에서 저자 제임스 패터슨은 개인적 삶과 직업적 삶에서 균형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곰으로 된 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걸 떨어뜨리면 도로 튀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4개의 공, 즉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걸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이 흠이 나고 이가 나가거나 심지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 탐색 질문. 1885년 6월 23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앤드류 카네기가 컬리 상업전문대학의 학생들 앞에 섰다. 사업적으로 최전성기였던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었다. 훗날 카네기는 존 록펠러 다음으로 역사상 2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된다.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었던 이 연설에서 카네기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여기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또 여기저기 불필요한 많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라고 말이지요.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잘 지켜보며 들고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이 나라에서 달걀을 가장 많이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하는가? 여기서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 필요하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카네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서 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조각이 어떤 것인지는 어떻게 아는가? 이때 또 한 번 초점 탐색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2명의 위인들이 자신의 조언을 비밀로 지칭했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모두가 아는 뻔한 사실이라도 거기에 특별한 중요성이 들어가면 비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알고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엉뚱한 곳으로 발을 내디디면 본래 가고 싶었던 곳에서 훨씬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초점 탐색 질문은 당신이 내딛게 될 한 걸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생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고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는다. 최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라. 그것을 통해 얻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역시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보탰다.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 안디라 간디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인류 진보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다. 훌륭한 질문은 분명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탐험가나 발명가들도 모두 세상을 바꿀 질문들로 자신의 탐구를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가설이라는 형태로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네 유치원부터 하버드 법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된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때로는 질문이 답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작가 낸시 윌러드의 말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